혹시 경비회사 한번 차려볼까 하는 생각 해보신 분 계신가요? 생각보다 훨씬 더 촘촘한 법적 플레이북이 필요한데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경비회사를 합법적으로 설립하는 모든 단계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비회사를 세운다는 것, 막연하게는 생각해 보셨을 텐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사업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뛰어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사업 계획서가 아닙니다. 뭐랄까,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주 정교하게 짜인 법적인 청사진에 가깝죠.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딱 맞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경비업 창업을 위한 명확한 단계별 플레이북이죠. 첫 장부터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법에서 말하는 경비업이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죠. 경비업법을 보면요. 경비업은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계약을 통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개인 사업자로는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고요. 무조건 법인이어야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만큼 나라에서 이 사업의 책임감, 안정성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요. 모든 경비 업무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법에서는 이걸 아주 명확하게 6가지 전문 분야로 딱 나눠놓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렇게 6가지로 나뉩니다. 보시면 건물을 지키는 시설 경비부터 VIP를 경호하는 신변 보호, 그리고 좀 특이하죠. 공항 같은 곳을 지키는 특수 경비까지 각 분야마다 요구하는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요.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 이야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플레이북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회사를 세우려면 구체적으로 뭘 체크해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를 한번 쫙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진짜 재밌는 게 각 업무별로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송이나 신변 보호를 보세요. 그냥 사람만 많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위협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술 유단자가 5명이나 필요하죠.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기계 경비는 어때요? 기술력이 핵심이니까 기술 자격증 가진 사람이 꼭 있어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법이 각 서비스의 성격에 맞춰서 아주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야별로 조건이 제각각이어도 이것만큼은 예외 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 하는 공통적인 룰도 있습니다. 어떤 경비업을 하시든 이 3가지는 그냥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째, 자격을 갖춘 경비 지도사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하고요. 둘째,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교육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경비원들을 위한 기본 장비들. 이 3가지가 바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현실적인 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자본금입니다. 특수경비를 빼면 대부분의 경비업을 시작하려면 최소 1억 원의 납입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돈이 바로 우리 사업이 이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6가지 분야가 다 똑같은 레벨은 아닙니다. 이 중 딱 하나는 다른 분야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빡빡한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그야말로 엘리트 레벨, 바로 특수경비입니다. 특수경비는 그냥 개인의 재산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요. 공항, 원자력 발전소, 이런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설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책임의 무게가 다른 겁니다. 자, 일반 시설 경비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력은 2배, 자본금은 무려 3배가 필요합니다. 이 숫자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명확하죠. 국가기관 시설을 지키는 책임감의 무게는 일반 건물 지키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3억 원. 다른 분야의 3배에 달하는 이 금액. 특수경비업이 짊어져야 하는 그 엄청난 사회적 책임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큰 틀만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글씨들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 몇 가지만 빡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무술 유단자라는 조건 기억나시죠? 이게 그냥 나 태권도 좀 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법에서는 대한체육회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무술 유단자로 쳐줍니다. 왜 호송이나 신변보호 같이 위험한 일에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호송용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승합차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 무선 통신 장비에 경보 시스템까지 법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호송용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규칙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깐깐하고 복잡한 기준들이 필요한 걸까요? 결국 이 모든 세세하고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규정들이 향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이 중요한 산업에서 이건 그냥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지 6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고요. 둘째, 법에서 요구하는 인력, 자본, 장비 기준을 빈틈없이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크가 큰 업무일수록 훨씬 더 높은 책임과 기준이 따른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플레이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AI나 드론 같은 새로운 기술이 경비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지금,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법규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미래의 변화에 발맞춰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